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여러분들하고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데도 뭔가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가 생명 나눔 이해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생명 나눔? 이게 뭐지? 사실 내가 들어봤어도 또 알고 있어도 주저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생명 나눔, 사랑이 있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귀 쫑긋 또 마음 쫑긋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생명 나눔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알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 나눔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증 가능한 장기나 인체 조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차분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명 나눔, 그 생명 나눔은 장기 기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장기 기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고개를 알게 모르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셨든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수는 없겠으나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지금 던져볼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굉장히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의향이 없어요. 너무 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그러면 기증희망 등록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에는 모두가 침묵, 많은 분들이 침묵을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생명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차분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나눔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여기서는 생명을 나눈대요. 우리가 나눔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연말, 또 명절,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설도 있었고, 이럴 때에는 많은 민간기관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나눔을 실천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또 도움을 드린다든지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또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다양한 것으로 사실 나눔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가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나눔이 바로 생명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 나눔이 무엇이냐? 우리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생명 나눔이라는 것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데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생명 나눔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눈다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분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눈다는 걸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체 중에는 크게 장기 기증, 또 인체 조직 기증, 그리고 조혈모 세포 기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명 나눔의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막연히 이해한 게 어떤 거였냐면, 아, 생명 나눔은 장기 기증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체 조직 기증이 또 조혈모 세포 기증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를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은 처음 생명 나눔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었던 분은 저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정말 이해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장기 기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인체 조직 기증 같은 경우는 뒤편에서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인체 조직에서는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골수 이식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바로 백혈병 환자들이 조혈모 세포 기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조혈모 세포 기증이 되겠습니다. 골수에서 이제 백혈구나 적혈구, 또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바로 골수니까요. 이 조혈모 세포 기증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너는 내 운명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거기에서 이 골수 이식 수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수술실에 너무 많은 이 도구들을 꽂고 굉장히 무섭게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지금은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할 때에 헌혈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골수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TV에서 나온 것처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 매년 국민적인 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조직 기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기 기증을 나는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97.5%였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7.5%면 975명이 다 들어보고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홍보도 많이 됐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글로 써서 내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서가 유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확히 생명 나눔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문화가 아직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체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장기 기증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체 조직도 기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증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문항을 여쭤봤죠. 문항의 내용으로. 그랬더니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내 조직을 다 떼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준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가장 높은 퍼센트가 나왔어요. 46.1%. 그리고 막연한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라는 것도 26.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족이나 내 이웃들의 실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아직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10.9%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기증 또 조직기증에 대해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 과정에서의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에 따른 왜곡된 보도,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망설이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의 내용을 들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2018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식 대기자와 내사장기 기증자 추이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늘색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라고 그러죠.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이식 대기자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식 대기자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막대 그래프, 파란색, 좀 더 진한 색깔의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10년부터 18년까지 뇌사 기증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뇌사 기증자는 2018년에 449명인데 비해서 이식 대기자는 3544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급자는 적은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식 대기자가 평균적으로 5.2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식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년 대기자들이 2, 3천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 나눔의 인식 전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2021년 2월 10일에 누적 장기기증자와 누적 조직기증자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들어가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아직 2월 10일인데 한 달 열흘 정도 됐는데 49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하셨고 또 누적 조직기증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2018년 이후에 차츰차츰 더 기증자들이 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나눔은 결국은 타인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오늘의 중심되는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낭만 닥터 김사부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에서도 생명 나눔에 대한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걸로 압니다. 자, 이 장면은 경기도 영복중학교에 생명 나눔 교육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죠? 예. 그래도, 작년입니다. 조금 젊었을 때 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8월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이 영복중학교에, 생명나눔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명나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거부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염려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아직도 얘네들은 순수한데 스폰지같이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설렘 반 염려 반으로 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수업이 45분 수업이기 때문에 45분 동안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사진 모습하고 같아요. 45분 내내 이렇게 집중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강의가 굉장히 편안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에 생명나눔 교육을 갈 때는 저처럼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강사가 가고, 또 한 분은 기증자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수혜자, 장기를 기증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하고 2인 1조가 되어서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 대상, 교사교육 대상을 그렇게 갈 때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육도 저희가 나가지만 일반 대상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또 K리그단 선수단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교육을 했었을 때에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교육 전에는 2018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1,56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교육을 받기 전에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냐면, 교육 받기 전에 설문은, 알고 있다, 들어봤다, 라는 퍼센테이지가 80.7%가 나왔어요. 저는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다, 이런 정도. 그런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85%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해가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는 거에는 우리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특히 저희가 생명나눔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장기 조직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파하고 또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고 또 나눔, 공동체 의식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가족들과 생명나눔 이야기를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청년 같은 사람은 제 사위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얼굴이 안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사위하고는 이제 같이 꾸준히 얘기를 하고 다른 가족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처음에 생명나눔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했을 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아주 길게는 강의를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다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피드백을 할 때 물어봤어요.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의 차이는 어떤가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이해가 잘 되었고 해야 되겠다. 이 장기 기증은 꼭 사회적으로 생명나눔은 필요한 교육이다. 그리고 막연히 뉴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문 강사를 통해서
가족이긴 하지만 들으니까 굉장히 필요성을 더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필요함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기기증은 무엇일까? 생존 또는 뇌사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제공하여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기증이에요. 앞에 생명나눔하고 거의 내용이 같죠? 네, 그래서 특히 생존 또는 여기에 뇌사시 두 가지로 좀 나와 있는데, 생존이라 하면 생존에도 그러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종종 그 뉴스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신장을 기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듯이 말기 질환 환자에게 생존에서 장기기증이 가능한 거는 말기 질환 환자입니다. 말기 질환 환자인데 그것도 가족, 친척이 서로 기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살았을 때에 타인에게 기증을 하는 것은 장기 매매가 되어서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뇌사시에, 그러니까 사망하였을 때 대가 없이 신체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기 기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사시에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안전한 그런 기증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사라는 것은 뒤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뇌는 대뇌, 소뇌, 그 다음에 뇌간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뇌부터 소뇌, 뇌간까지가 다 불가역적인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뇌사거든요. 그래서 이 뇌사 판정 시에만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기증은 한 사람이 9사람을 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장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기증 가능했던 연령을 살펴보면 체연소가 생후 2개월 아주 갓난아기에서도 장기 기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령은 90세 어르신도 기증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후 2개월짜리였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최연소 연령은 영국에 있는 아기 74시간 만에 기증을 한 아이도 있었어요. 태어난 지 그때 문해증으로 태어났는데 사실 74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신장하고 간세포를 이식을 했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90세가 최고령 기증했던 연령인데요. 2011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기증을 했을까 하고 80세 이상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6명 정도가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이면 정말 어르신들이잖아요. 얼마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으면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장기를 기증했을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증 가능한 장기를 살펴보면 잘 보이시죠? 폐장, 좌우, 그 다음에 췌장, 췌도, 손과 팔, 소장, 심장, 간장, 신장, 발, 다리.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들은 장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 오장, 육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거는 뭐냐면 손과 팔과 발과 다리입니다. 손과 팔과 발과 다리는 실질적으로 이 2018년부터 가능하게 장기 등 이식,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었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손과 팔을 이식한 것이 2017년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심장 이식 수술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혹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만한 이름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 씨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이분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캐스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장기를 기증받아서 새 삶을 찾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증 가능할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존과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와 뇌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다 손상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색깔이 그냥 흐린 것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식물인간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면 아까 뇌사는 되뇌, 소뇌, 뇌관까지 전부 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인간은 뇌관이 정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손상 범위가 뇌사는 전체 뇌가 대뇌, 소뇌, 뇌관까지가 다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대뇌는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게 바로 대뇌예요. 그걸 감당하고 있고 소뇌는 신체 균형 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뇌관은 호흡, 맥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그 모든 뇌가 다 손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은 되뇌만 손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식물인간은 어때요? 뇌관이 살아있으니까 호흡을 해요. 자발적인 호흡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되뇌가 손상이 되었으니까 혼수, 혼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뇌사는 자발호흡도 할 수도 없고 심한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의식이 없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살펴보면 뇌사는 반응이 없는 데 비해서 식물인간은 목적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꿈틀거리는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뇌사는 어떤 치료를 할지라도 2주 안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뇌사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식물인간은 수개월이나 또 수년 뒤에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다시 깨어났다는 보도도 저희가 종종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박수를 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식물인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가 불가능하고 뇌사는 장기 기증이 가능한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명 나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소중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동참하고자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사례하신 분들 기증하시고 또 수혜자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뇌사 장기 및 조직 기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귀한 결정을 해주신 모든 유가족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고홍진 군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홍진 군은 9살 제주소년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내용이 뜹니다. 이 굉장히 푸근하게 생겼죠. 선하게 생겼기도 했고 그리고 악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를 사랑했던 소년이었는데 호른을 잘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화북초등학교의 관악부에서 호른을 연주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소년은 늘 휘파람을 잘 불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휘파람 소년이라고도 또 별칭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면 우리 홍준이 어머니께서는 휘파람 소리가 나면 홍준이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어머니의 마음은 그 휘파람 소리가 마음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6일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7명에게 장기를 또래 아이들에게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의 별이 된 제주소년 고홍진 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들을 그대로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아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지만 또 이렇게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간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홍준이는 또 하늘에서 편안하고 반짝이는 별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하고 폐, 그 다음에 간, 신장, 각막까지 기증을 하고 떠난 우리 고홍진 군의 또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 우리 소개할 분은요 박홍관님이에요. 기증자입니다. 이 박홍관님은 2019년 1월 12일 날 이제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이 박홍관님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하냐면 2019년 제 아들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제가 콜렉트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내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휴가 기간 중에 길 가던 만취한 행인이 무작위로 폭행을 해가지고 사실 쓰러져서 바로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을 옮긴 후에 2번이나 대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사관의 꿈을 꿨던 21살 건장한 청년이 그것도 휴가 중에 얼마나 아픈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뇌사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직업군인을 꿈꿨던 내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이 기증자 박홍관님은 심장하고 폐, 간, 그리고 췌장, 신장 등 5명에게 또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그 생명 나눔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장기 기증을 이렇게 하고 갔구나 이런 정도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참 마음 아프고 내 자녀들 같고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뭔가를 그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겠습니다. 인체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사후에 피부뼈나 연골 등을 기증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100명까지 기증이 가능해요. 이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나의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100명까지 많은 사람에게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기증 가능한 인체 조직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양막, 연골, 근막, 혈관, 각막, 피부, 심장, 판막, 뼈, 인대와 건. 우리의 모든 조직이 거의 가능하게 기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보면은 각막도
또 사후에 이제 그 기증을 하는 건데 2009년에 김수환 주기경님이 선정을 하셨죠. 그때 김수환 주기경님께서 각막을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2009년에도 이 기증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 같은 경우에는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화상 환자들이 전신 화상을 입었을 때는 내 피부로 이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피부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막 기증, 우리 조금 아까도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0대 어르신들께 각각 각막을 하나씩 기증하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증 가능한 인체 조직은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내에 사실은 이게 기증이 돼야지 사후 처리를 거쳐서 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뭐 낭만다떡 사부 이런 것을 보면 응급으로 수송하는 거를 가끔 보잖아요. 조그만 냉동고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이 환자에게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기증, 조직 기증의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직 기증이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26% 정도만 우리나라는 수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74%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면 대기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 수술을 조직에 대한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때? 그 비용도 증가하겠고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기증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 끝에 많은 분들이 또 기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수혜자 손진웅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을 올리고 짚고 있는 왼손이 있죠. 공을 쥐고 있는 손 보면 손목 정도의 사실 조금 우리의 보통 손보다는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 손진웅님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을 한 사람이에요. 2017년에. 그래서 자기의 꿈이 프로야구가 시작될 때에 시구를 하는 게 꿈이라 그랬어요. 이 팔이 없었을 때. 근데 이식을 받은 후에 그 꿈을 이뤄준 거예요. 프로야구 시즌 때 이식한 팔로 볼을 시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인터넷 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2017년에 최초로 팔을 이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전에 2015년에 8살 소년에게 이 양손을 또 이식해서 성공한 것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그 소년이 또 야구도 하고 글씨도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혜자 손진웅님에게 이 최초 팔 이식을 수술한 것이 아시아 최초 2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이식 수술은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듯이 이런 생명 나눔은 기증이 없으면 이식도 없다라는 진리 같은 이야기를 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증희망 서약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증 그러면은 내가 생명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내가 그러면은 장기 기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증희망 서약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좋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 아니면 전화 문의 다양한 곳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 기증의 방법은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언제 내가 뇌사시나 심장사로 사망했을 때, 그럼 누구에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증하겠다고 대가 없이 어때요?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게 기증희망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기증,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눔 주관 지정도 있고 공원도 현재는 조성 중인데요. 사실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치관의 공유 등을 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서약을 할 수 없고, 서약을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서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 서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기를 기증을 해서 이식을 할 때에는 다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기증 서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기증희망 등록증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라는 이런 기증희망 등록증을 저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겠습니다. 여기 제 주민등록증인데요. 스티커가 오거든요. 저희 집으로 이런 등록증이라.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 차 맨 오른쪽에는 이 장기기증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차에도 붙여 있고 주민증에도 붙여 있고 증도 있으니까 언제나 내가 불의의 사고를 혹시 당했다 하면 나의 뜻을 기려달라고 사실 저는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처음에 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꼭 죽는 것처럼 막 울면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언제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러길래 그때는 바로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좀 더 설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먼 훗날 이야기지만 미리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은 이 증이 왔을 때 다 이제 보여주니까 알겠다고 엄마. 그래서 더 나는 건강하게 살 거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기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은 제가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느라고 부지런히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살이 좀 빠져가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제가 더 건강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옵트인 제도와 옵트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기증희망 서약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옵트인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증 서약을 내가 등록을 했어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잘 몰랐을 때, 내가 기증했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는 가족에 의해서 기증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옵트인 제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증 희망 서약을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안 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증을 했다, 기증 서약을 했다 그래서 내 몸을 기증한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옵트인 제도에 반해서 옵트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기증 희망 서약을 했다고 잠재적 기증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사람이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출하고 등록을 하는데 옵트아웃 제도는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뇌사나 사망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지라도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옵트아웃 제도예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이라든지 조직 기증이라든지 이런 기증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정도 되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46%가 뇌사가 되면 당연히 기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난 뇌사여도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만 빼놓고는 자동적으로 기증을 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8.9%나 당연히 기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옵트아웃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적인 합의가 많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만약에 내 남편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내 아내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또 내 형제 자매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증희망 서약을 하면 무조건 기증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이거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모임이 있을 때는 이 장기 희망 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생명 나눔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찾아 들어가서 하기는 자꾸 이렇게 놓치더라.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쓰신다고 해도 사실 바로 제가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써서 지금 이거를 등록을 해버리고 가족들에게 나 이걸 썼어라고 그냥 선포를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함께 기증희망 등록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강제력은 없으니까 기증희망 서약을 하시고 싶을 때 하시고 처리하고 싶을 때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도 나왔지만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식물인간은 기증 가능하나요? 네, 불가능하죠. 왜? 네, 뇌관이 살아있다. 호흡과 맥박이 뛸 수 있는 그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식물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기증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령이 90세라고 아까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나이가 많아도 내 장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를 했다면 충분히 기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팩트예요. 나 장기 기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는데 나 장기 기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용어는 기증 희망 등록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어요 라고 단지 서면으로 서약을 한 거거든요. 앞에 첫 번째 이 그 체크처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어쨌든 기증 등록 희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물론 나 장기 기증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 아, 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듣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쭉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생명나눔 이해하기 굉장히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내가 필요해서 듣긴 하지만 이게 뭐지? 알고는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처음보다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되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된다면 또 가족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기증희망 등록까지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50+ 열린학교에서 저와 같이 강의하는 것은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가 나가면 반드시 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차 한잔 마신다는 기분으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더 좋은 강의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제가 뭉클한 기분이 드네요. 기증을 했던 분, 그러니까 기증은 했던 분은 사실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지만 그 추모하는 엄마나 아빠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기증원 홈페이지에다 올리거든요. 거기서 제가 좀 감동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증자 편지, 그 다음에 또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증자 편지. 너와 난 어떤 인연이었을까 아들. 기증자는 최강현, 그러니까는 추모자 엄마의 아들입니다. 추모하는 글을 쓴 분은 엄마. 2021년 2월 22일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새벽에 미사 참례를 하고 조금 일찍 출근을 했다. 아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일요일에는 간만에 따뜻한 날씨라 대청소 아닌 청소를 했다. 옷장 안에 들어있는 너의 옷도 바람을 좀 세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옷장 문을 열자 훅 하니 엄마의 가슴으로 치고 들어오는 너의 향기. 군복이며 즐겨 입던 옷들 하나하나 가슴으로 들어오더구나. 참 옷걸이가 멋진 아들이었는데 좋은 옷 많이 못 사주었구나. 미안하게 시리.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 두고 간 하얀색 스니커즈 운동화. 산지는 조금 되었는데 넌 흰색이라 아낀다고 아무렇게나 신으면 흰 색깔에 때 묻는다고 아낀 신발. 그냥 신으라고 또 사면 되지 해도 아껴 신던 신발. 그 신발이 주인을 못 찾고 덩그러니 먼지만 날리고 있구나. 한참 운동 좋아하고 미친 듯이 놀러 다니던 너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그땐 거의 한 달에 한 켤레 운동화가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 축구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축구부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데 축구화 일일이 신기 귀찮다고 운동화 신어 신발이 금방 망가졌잖아. 기억하니? 그래서 엄마가 비싼 신발 못 사준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
아들, 지금 생각하니 그냥 비싼 메이커 신발 사줄 걸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 덜 미안할 줄 알았다, 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깊고 깊은 아픔은 이건 칼보다 망치보다 더 예리하고 깊구나. 아마도 너와 나의 인연은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파하고 또 아파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관계였나 보다. 아들, 그래도 엄마 미워하지 마.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테니 그래도 많이 사랑해. 살아생전에 많이 해주지 못했던 말, 우리 아들 최강현, 베드로 사랑해. 너무 많이. 네, 엄마가 아들에게 쓴 추모 편지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쓰면서도 좀 울컥했는데, 지금도 약간 울컥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자, 이거는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 편지입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데 2021년 1월 7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이식으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폐를 기증받아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드님의 천사 같은 마음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글로 감사의 표현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남편이 그 큰 수술을 이겨내고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 자기에게 폐를 선물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드님이 천사가 되어서 저희 남편에게 나타나신 모양이에요. 기증자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얼굴도 못 보고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며칠 남지 않았다 말씀을 듣고 무슨 정신으로 포항까지 운전을 하고 달렸는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기적 같은 연락이 왔을 때 무어라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새기는 것밖에는 저희 부부 못다 핀 아드님의 목까지 열심히 사랑하며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갈 때요. 저희 남편 역시 성실히 살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죠. 늘 부모님께 효도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것을 소중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빛이 되어주신 아드님께 또한 부모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부족한 자가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기증자 부모님 그리고 수혜자 분의 편지를 끝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생명 나눔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나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